안녕하세요. 심리학자 율리아 라투넨코입니다. 오늘은 아이 양육에 관한 중요한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아이를 나르시시스트로 키우는 7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영상 시작에 앞서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아이를 어떻게 하면 나르시시스트로 키울 수 있을까요? 최근에 저는 샌디 호치키스의 지옥의 거미줄이라는 흥미로운 책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책은 러시아어로만 출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 책을 읽으라고 추천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어 번역본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저는 이 책에서 너무 많은 전문 용어가 사용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 독자들에게는 내용이 그다지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책의 마지막 장에 특히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저자 샌디 호치키스는 아이를 나르시시스트로 키우는 7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샌디 호치키스가 제시하는 첫 번째 방법은 부모의 태도입니다. 이 태도는 세상과 사회에 내 아이는 특별한 존재이며 모든 것을 가질 자격이 있고 어떤 경험이든 할 수 있으며 그 경험에서 모든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전달합니다. 만약 내가 이것을 제공할 수 없다면 사회나 국가가 그것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자에 따르면 이러한 부모의 태도가 아이의 성격에 나르시시즘적 경향이 형성되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지금부터 제 말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특별하다라는 단어는 그 의미를 조금 잃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이 단어를 정말 특별한 능력이나 재능을 가진 사람을 구별하거나 강조할 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비범한이라는 단어에 특히 강조를 두고 싶습니다. 정말로 아주 두드러지고 대부분의 사람이나 아이들에게는 없는 그런 특별한 능력 말이죠. 지금 우리는 바로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자신이 특별하다고 말할 때 그들은 특별하다는 감정을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와 연관 짓습니다. 즉, 예전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아무런 특별한 능력이나 재능이 없고 다른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더라도 그들은 자라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린 시절에 특별하다고 느끼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마치 누군가에게서 빼앗긴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많은 하지만이 있습니다. 저는 부모들이 기본적으로 자신의 아이를 유일무이하게 여기고 특별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사회나 다른 사람들까지 내 아이를 특별하게 봐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더군다나 내 아이가 특별히 뛰어나거나 정말로 강조할 만한 비범한 능력이나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을 특별하게 대우해 주길 기대하는 어른이나 아이는 성인이 되었을 때 대인관계에서 문제를 겪게 되고 현실과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자신을 특별하다고 여기는 태도는 그러니까 부적절하고 과도하게 높은 자존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나르시시스트는 그런 거창한 자존감, 거창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특별하고 너희는 모두 내 발 아래에 있다. 그래서 이런 부모의 태도는 아이의 성격에 나르시시즘적인 성향을 형성하고 이러한 나르시시즘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아이를 키우고 양육하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의 이런 입장입니다. 내 아이는 절대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 만약 내 아이가 상황적으로 고통을 받는다면 나는
나쁜 부모다. 이런 죄책감이 부모에게 생깁니다. 부모의 입장, L이 실패를 경험하는 것은 항상 매우 불쾌함으로 그것을 피해야 한다. 하지만 고통은 우리 삶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아이의 고통을 견디지 못한다면 그들은 아이에게 바로 자기애적인 성장 방식을 보여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앓고 고통받는 어떤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대회에서의 패배일 수도 있습니다. 지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애적인 성장 경로를 걷는 아이들은 패배에 너무 실망해서 이후에는 이기기 위한 시도조차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이후에 경쟁을 피하고 경쟁 상황 자체를 회피하며 결국 사회적 성장도 멈추게 됩니다. 아이가 101번째 장난감을 사주지 않았다고 해서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는 아이에게 경계라는 개념을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아이가 힘들어할 때 부모가 친절과 사랑을 보여주고 아이를 지지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훌륭한 부모의 자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부모가 아이를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과도하게 높은 기대를 부여하는 극단적인 나르시시즘의 경우가 아닙니다. 이것 또한 나르시시즘을 형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제가 지옥의 거미줄 책의 저자를 이해한 바로는 어딘가에 황금의 중간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 생각에는 아이가 패배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게 하고 아이에게 개인적인 경계를 가르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경계가 있다는 것을 아이가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외부에서 모두가 아이에게 예스라고 말해주지는 않을 것이고 항상 아이의 변덕을 다 받아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도 가르쳐야 합니다. 보면 아이의 변덕을 무조건 다 받아주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모들은 아이가 실망하거나 울거나 힘들어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휴대폰 줄 테니 하루 종일 그것만 하고 있어. 너만 울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으면 돼 라고 하죠. 이런 부모들이 바로 자녀를 나르시시즘적인 성장, 경로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르시시즘적인 아이를 키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에게 좋은 것이 내 아이에게도 좋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모의 태도는 부모가 자녀를 자신과 구분하지 못하고 자녀를 자신의 나르시시즘적 연장선으로 받아들이는 데서 비롯됩니다. 여기죠. 융합 콤플렉스가 완전히 드러납니다. 이 경우 부모는 내가 곧 너고 네가 곧 나다 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내 소유물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너의 필요는 내 필요로 대체할 수 있다.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내 감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부모는 아이의 분리를 완전히 방해하게 된다. 분리는 청소년기, 아이의 발달과 아동기 심리 상태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경우 경계가 매우 흐릿하고 사실상 아이를 이용하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아이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들의 나르시시즘 성향이 매우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자신의 자원을 얻기 위한 기능, 도구로 인식합니다. 즉 그들은 다른 사람을 자신의 욕구, 꿈,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이나 기능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신의 행동으로 아이에게 어떻게 나르시시스트가 되는지를 가르칩니다. 이와 같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하며 이러한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성격장애, 즉 나르시시스트 성격장애가 있다면 치료에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심리치료의 효과도 그리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에게 나르시스트적 트라우마가 있고 공감 능력이 남아있으며 자신의 성격 중 일부가
나르시시즘을 연상시킨다고 느낀다면 이 경우에는 여러분의 자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방법, 즉 아이를 나르시시스트 성격으로 키우는 방법입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는 자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어른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 말이죠. 그리고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스스로 잘 자랄 것이라고 여깁니다. 이러한 태도는 부모의 무관심과 맞닿아 있습니다. 아이에게는 이상적으로 여길 수 있는 훌륭한 행동 모델을 보여주는 멘토 역할에 부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이에게 이상적인 존재입니다. 부모가 아무런 규칙도 세우지 않고 아이가 마치 밭의 잡초처럼 그냥 자라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런 아이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 행동 문제나 사회화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미래의 성인 생활을 위한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는 강한 부모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모는 자기 통제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부모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 우리 자신이 아이들이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를 나르시시스트로 키우는 다섯 번째 방법은 아이에게 공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모가 말하는 공감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즉, 나와 아이는 친구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는 자신의 문제를 아이에게 쏟아놓거나 아이에게서 심리치료사를 찾으려 하거나 아이가 부모의 과거와 부모 인생의 더러운 비밀까지 파헤치도록 허락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부모에 대한 모든 진실을 반드시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저는 또 한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부모가 아이에게 필요한지 아닌지 묻지도 않고 자신의 행동을 통해 아이가 자신의 몸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려는 경우입니다. 그들은 아이들 앞에서 벌거벗고 다니는 이유에 대해 아이가 자신의 몸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부끄러워하거나 숨길 필요가 없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신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이가 자신의 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가르치려는 의도가 있다고 덧붙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굳이 아이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아이의 경계를 침해하는 것이며 성생활에 큰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나르시시스트들이 성생활에서 다양한 문제를 많이 겪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반드시 어떤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감이라는 단어에서 이해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아이의 감정에 민감하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아이의 필요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이에게 어떤 사실이나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봅니다. 특히 공감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데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이를 지지하고 아이의 속도를 이해하며 부모 자신의 기대를 아이가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부모가 아이에게 가지는 공감이라고 부릅니다. 여섯 번째로 나르시시스트 성격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성의에 관한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 부모의 입장은 성이란 그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어른들은 자신의 성적인 면을 아이들에게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부 어른들은 아이들 앞에서 자신의 성적 표현을 자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서로의 은밀한 부위를 만지거나 서로에게 혹은 아이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거나 또는 성적인 접촉을 숨기지 않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 부모님의 성적인 장면이나
침실에서 들려오는 비명 소리의 목격자가 되었던 경험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런 경험은 아이에게 흥분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혐오감과 절망, 무력감을 느끼게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아이는 이런 상황을 멈추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험은 아이들을 두렵게 하고 그들의 성적 감각을 과도하게 자극하여 이후 성인기에 큰 욕구와 성생활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성적, 정서적 근친상간의 형태로 아이와의 직접적인 신체적 근친상간만큼이나 해로울 수 있습니다. 즉, 근친상간이란 자신의 자녀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아이들은 부모 사이의 애착과 사랑에 모델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델은 성적으로 표현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정적이어야 하며 부모는 서로에게 공감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포옹이나 키스와 같은 행동도 욕망이 섞인 에로틱한 느낌을 띄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아이에게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7번째로 자녀를 나르시시스트로 키우는 방법은 부모가 자녀의 자존감을 키우는 것이란 아이에게 얼마나 특별하고 유일무이한 존재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즉, 아이가 자신을 믿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아이를 경쟁의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그저 보호해주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자존감은 어디에서 생겨나는 걸까요? 자존감은 어떤 행동을 통해 자신이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것, 자신에게 잘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생깁니다. 또는 아이가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해 보면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알게 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자존감은 아이들이 어떤 일에 도전하도록 격려받을 때 그 결과로 자신의 가능성, 능력, 재능을 발견하고 자신이 무엇에 더 소질이 있는지 알게 될 때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아이들의 일부가 되어 자신에 대한 상상과 인식의 한 부분이 됩니다. 만약 아이들이 자주 실패를 경험한다면 이러한 경험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을 통해 아이들은 배우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성인기의 전문성은 바로 실패, 부정적인 경험, 실수의 경험을 통해 쌓아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박수를 받을 때의 경험은 일하는 과정에서의 실수, 경험만큼 잘 내면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수의 경험이야말로 우리가 더 강해지고 자신에 대해 더 현실적인 인식을 갖게 해주는 경험입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면에서 훌륭하고 재능이 있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러한 실패의 경험을 통해 앞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우리 자신의 일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우리만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지옥의 거미줄의 저자 샌디 호치키스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여러분을 대했다면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세요. 그저 자신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극복하려고 노력해서 올바른 자존감을 형성하시길 바랍니다.